지금 IMF 수준 되어버린 한국 환율 상황. 뭔지 알고 있었어? 지금 주식 시장들 상승장 보여주면서 다들 정신 팔린 사이에 한국은행이 자포자기 수준의 충격 발언을 했어. 무조건 방어하겠다던 환율 1,500원. 지키기 어렵다는 내용이야. 이거는 투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상황인 건데 환율이 왜 이렇게 다시 심각해졌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몽땅 알려줄 테니깐 딱 집중해봐. 자,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지금 뉴스 틀면 뭐가 나오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다. 미국장이 미쳤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전부 축제를 벌이는 이야기들 뿐인데 1월 6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8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게 11월보다 26억 달러가 줄어든 숫자야.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8천억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4,280억 달러 중에 26억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12월은 원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야. 금융회사들, 즉 은행들이 매년 연말만 되면 달러를 들고 한국은행으로 달려오거든. 이유가 아주 단순해. 은행들도 1년에 한 번 연말 성적표 검사를 받거든.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인데 한마디로 재무 건전성을 검사하는 거야. 근데 이 검사에서 점수를 잘 받는 노하우가 달러를 은행 금고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나라에 맡겨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은행들이 수능 시험 잘 보려는 학생처럼 연말만 되면 갖고 있던 달러를 한국은행에 잠깐 맡기러 오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12월엔 한국은행 금고에 돈이 넘쳐나야 정상인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은 가만히 있어도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야. 실제로 202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잖아.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는데도 그 달에 외환 보유고가 2억 1천만 달러 늘었어. 나라가 그 난리통이었는데도 오히려 늘었다고. 근데 이번 2025년 12월은 26억 달러가 줄었어. 심지어 여기서 줄어든 26억 달러라는 하락폭도 아주 충격적이야. 역대 12월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바로 1997년 12월이야. 그때 39억 9천만 달러가 줄었거든. 그게 뭔 날이냐고. IMF 외환 위기가 터진 바로 그 달이야. 그러니까 이번 26억 달러 감소는 IMF 사태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에 IMF 이후 최대라는 말이 붙은 게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궁금할 거야. 답은 간단해. 정부가 환율을 막으려고 달러를 미친 듯이 팔았기 때문이지. 지난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심리적 마진노선이었거든. 1,500원이 뚫리면 시장에 정부가 손났다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외환 당국이 뭘 했냐면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풀어버린 거야. 달러를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내려가는 구조거든. 실제로 한국은행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환국이 작년 3분기에만 시장에서 17억 4,500만 달러를 순매도했어. 그 전 분기에 7억 9,700만 달러를 팔았으니까 달러 매도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뛴 거지. 그리고 12월에는 이게 더 심해졌을 거야. 환율이 1,480원을 찍었을 때 외환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흐름장을 놨거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달러를 쏟아부은 거지. 결과적으로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어. 근데 그 대가가 뭐였냐면 28년 만에 최대폭의 외환 보이고 감소야. 자, 여기까지가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야. 바로 1월이라는 타이밍 때문이거든. 아까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라고 했지. 그럼 1월은 어떤 달일까? 정반대로 1월은 달러가 무서섭게 빠져나가는 달이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갈 도로는 에너지 수입 결제 대금이야.
지금 1월이잖아. 한겨울이야. 난방 수요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어. 원유, 천연가스, 석탄 전부 다 수입해야 돼. 그리고 이 에너지 자원들은 전부 달러로 결제해야 돼. 그러니까 매년 1월이 되면 에너지 수입 업체들이 달러를 사려고 외환 시장에 몰려드는 거야. 달러 수요가 폭증하는 거지. 두 번째는 무역 수지 문제야. 수출은 보통 연말에 밀어내기 효과라는 게 있어. 기업들이 연간 실적 맞추려고 12월에 수출을 몰아서 하거든. 그래서 1월에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반면에 수입은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느는 달이야. 그러면 달러가 덜 들어오고 더 많이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 세 번째로는 금융권 외화, 예수금 인출이야. 아까 12월에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 맞추려고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긴다고 했잖아. 근데 해가 바뀌면 다시 달러를 찾아가. 12월 31일 기준 성적표만 좋으면 되니까 1월 되면 막혔던 달러 다시 빼서 운용하는 거야. 이것도 한국은행 장부상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요인이 돼.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 1월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역대급 포인트 두 개가 더 기다리고 있어. 첫 번째 바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이 시작돼.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변수야.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거 기억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기업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 대규모 달러 유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두 번째 환율 방어는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1,500원 방어선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 오늘 1월 8일 기준으로도 환율이 1,44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정부가 계속 달러를 팔면서 막고 있다는 뜻이지. 즉, 지금 상황을 요약해보면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은 산더미인 달에 진입했는데 동시에 환율 방어까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야.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난 2026년 1월 5일 범금융 10년 인사회라는 아주 큰 행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이 전국을 뒤집어 놨어. 핵심은 딱 세 가지인데 국민연금 때문이야. 반도체 빼면 시체야. 금리 인하, 꿈 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먼저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 못 잡겠다야.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야. 원래 중앙은행 총재는 시장 충격받을까봐 말을 엄청 아끼는 자리거든. 근데 대놓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 불안의 주범이다라고 콕 집집어서 저격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 불리려고 미국 주식을 사야 하잖아. 주식 사려면 뭐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하지. 근데 시장에서 달러를 막 사들이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폭등할 게 뻔하니까 한국은행한테 야, 우리 시장 안 건드릴 테니까 너네 금고에 있는 달러 좀 빌려줘 하고 손을 벌려. 이게 외환 스와프라는 건데 그 한도가 무려 650억 달러나 돼. 문제는 여기서 터져. 한국은행은 지금 1,500원 선을 사수하려고 피 같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데 뒤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겠다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달러를 쑥쑥 빼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야. 둘째로는 반도체 빼면 성장률 1.4%이란 발언이야. 이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봤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단서를 달았어.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은 고작 1.4%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만 파티 중이고 나머지 내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성장이 없다는 말이지. 여기서 환율 1,500원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환율 올라서 수입 재료비 기름값까지 폭등하는 거야. 성장률 1.4%짜리 허약한 내수 경제, 1,500원 환율이라는 폭탄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서 한국 경제 성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지. 셋째로는 1,500원 막으려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것.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을 아예 삭제해버렸어. 쉽게 말하자면 금리 내릴 생각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돈 넣으나 미국에 돈 넣으나 그게 그거네. 그럼 더 안전한 미국에 넣지 뭐 하면서 달러를 미국으로 빼가는 거야.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올라. 그래서 환율 잡으려면 금리를 못 내리는 거야. 환율과 금리가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이자 내리지 않고 가계부채 고통 지속돼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거지. 내수 경기 얼어붙어 환율 잡겠다고 내수를 희생시키는 구조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처한 정화한 현실이야. 팩트 체크는 끝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앞으로의 흐름을 분석해보자고.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는 정석 플레이가 있어. 보통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렇게 흘러가야 해. 1단계는 비가격 조치로 시간 벌기야. 이건 쉽게 말하면 돈 안 쓰고 시간 벌기인데 정부가 무작정 달러를 갖다 파는 건 한계가 있어. 계속 12월처럼 쏟아부으면 곧 나라 곳간이 텅 비이고 국가 신용도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다음 스텝은 전략을 바꿔 보유한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달러가 밖으로 못 나가게 잡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야.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미 조치를 시작했어. 원래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안 줬거든. 근데 사상 처음으로 이자를 쳐줄 테니 달러 빼가지 말고 국내에 놔두세요라고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 여기에 은행들이 내야 하는 외환 건전 부담금이라는 수수료도 6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고, 한마디로 달러 제발 해외로 나가지 말고 한국에 두세요라고 혜택을 퍼주면서 시간을 버는 단계야. 2단계는 시장의 자율 조정이야. 정부가 저렇게 우리는 환율 1,500원 절대 용납 안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환율 오르는 쪽에 베팅했던 투기 세력들이 슬슬 겁을 먹어. 아, 정부가 저렇게까지 나오면 더 먹기 힘들겠네. 이쯤에서 팔고 나가자 하고 판단을 바꾸는 거지. 여기에 결정적인 지원군이 등장해. 바로 수출 기업들이야.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출 기업들은 사실 이득이거든. 1달러를 벌어오면 예전보다 원화를 훨씬 많이 받으니까 기업들이 야, 지금 환율 좋을 때 빨리 달러 팔아서 원화로 바꾸자 하고 묵혀뒀던 달러를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해. 이러면 정부가 굳이 개입 안 해도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지. 3단계는 외환 보유고를 재축적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텅 빈 곳간 다시 채우는 거지. 환율이 안정되고 오히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부는 그때를 노려서 조용히 반대로 행동해. 시장에 풀린 달러를 다시 사들이는 거야. 환율이 급락하는 것도 막으면서 동시에 지난달에 방어하느라 썼던 비상금 외환 보유고를 다시 채워 넣는 거지.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회복 시나리오야. 근데 현실은이 교과서적인 이 흐름 사실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첫 번째 이유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라는 밑빠진 독이 있거든. 아까 말했잖아.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와도 그 달러가 미국 투자로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에어컨을 풀가동해서 방 온도를 낮췄는데 동시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인 거야. 에어컨 돌리는 전기세, 즉 외환 보유고만 줄어들고 온도인 환율은 안 내려가는 거지.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구조가 있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한에서 달러를 빌려가는 건 계속될 거야. 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가 낸 연금을 불리겠다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러 달러를 가져가. 그래서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내 생활비가 비싸져. 그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이 달러를 쏟아부어
외환 보유고가 줄어 내 돈이 내 돈을 공격하는 구조인 거야. 세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카드가 막혔어. 아까 설명했듯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못 내리면 내수 경기 살리기도 어려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내수가 죽으면 세금 수입도 줄어. 정부 재정이 빠듯해지면 경기 부양책 쓰기도 어려워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들 답답할 거야. 교과서적인 방법도 안 먹히고 악재는 쌓여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라 망했네, 큰일 났네 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 지금이 복잡한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하나 있어. 바로 정부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아주 날카롭고 어쩌면 좀 소름 돋는 핵심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해. 지금 정부는 환율을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 걸까?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일부러 안 잡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시나리오가 천지 차이로 갈라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파악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차근차근 뜯어보자. 이건 정부가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이야. 쉽게 말해서 정부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일부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아마 듣자마자 아니, 환율이 높으면 물가 오르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일부러 놔두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정부 입장에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현실적으로 환율을 1,300원대로 확실하게 끌어내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는 금리를 더 올리는 거야.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많이 쳐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이자 높네 하면서 달러를 들고 들어오잖아.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진 비상금 외환 보유액을 쏟아붓는 거야. 금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확 풀어서 강제로 가격을 누르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야. 생각해봐.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가계 부채이자 부담이 폭등하고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돼.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결국 내수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 그렇다고 외환 보유액을 대량으로 쓰자니 시장에 또 정부 실탄이 줄고 있구나라는 신호가 퍼지게 돼.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그 틈을 노리고 달러를 더 사들이면서 공격해올 수 있어. 오히려 환율이 더 튀어오를 위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야. 환율을 낮추려고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 차라리 욕 좀 먹더라도 고환율을 버티는 게 덜 나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지금 정부의 전략은 환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돼. 1,300원대로 끌어내릴 생각은 애초에 없고 대신 급등만 막겠다는 거지. 1,500원 위로만 안 넘어가게 하자. 1,420원에서 1,470원 사이에서만 놀게 두자는 논리인 거지. 그럼 이렇게 고환율 정책으로 갔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명확해. 바로 수출 대기업들이야.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달러로 돈을 벌어오잖아. 환율이 높으면 같은 1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 바꿨을 때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져.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기업이 살아야 세금도 받고 고용도 유지되니까 내수의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수출이라는 큰 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반면에 그 비용을 온몸으로 떠나야 하는 건 누구냐? 바로 내수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야. 고환율이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 밀가루, 기름, 고기, 과일,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라. 전기료, 가스비도 에너지 수입 가격에 따라 같이 뛰게 되고. 그런데 우리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지. 그럼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똑같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우리가 평소에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지? 라고 느꼈던 의문.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이 시나리오의 본질은 나라가 당장 망한다는 공포 스토리가 아니야. IMF 때처럼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서서히 잠식되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시나리오의 냉혹한 현실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자. 사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건 바로 이쪽이야.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잡을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라는 거야. 정부랑 한국은행은 환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여력 체력이 소진됐다는 해석이야.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시장이 보내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짚어줄게. 첫째는 외환 보유액 감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됐어. 나라 비상금이라는 게 급할 때 한 번쯤은 쓸 수 있어.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매달 쓰고 있어. 심지어 돈이 들어와서 국간이 차야. 정상인 12월에도 돈을 꺼냈었잖아. 이건 정부가 여유 있게 조절하면서 쓰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 밀리는 흐름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계속해서 비상금을 태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 둘째는 강한 카드는 사라지고 약한 카드만 반복되고 있어.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한번 냉정하게 봐봐. 외화 예금에 이자 줄게. 부담금 깎아줄게. 말로 경고할게. 이 수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한 방이 아니라는 거야. 말 그대로 시장을 달래기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지. 진짜 중앙은행이 힘이 넘칠 때는 이렇게 안 해. 금리를 확 올려버리거나 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해서 환율 올리는 투기 세력들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강한 카드를 전혀 안 쓰고 있어. 못 쓰는 건지 아껴두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정부가 약한 카드만 쓰네, 큰 거 한 방은 없나 보다 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야. 셋째는 가장 큰 희생을 치렀는데도 환율이 안 잡혀. 아까 말했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이건 내수 경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환율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엄청난 결단이었어. 그런데 결과는 환율은 여전히 1,450원 근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국 환율은 금리 조정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정부의 정책 효과보다 시장이 밀어올리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진 상태라는 거지. 결국이 시나리오의 핵심 논리는 이거지. 환율이 높은 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너무 강력해. 글로벌 자본은 미국으로 가고 기업들은 공장 지으러 달러 갖고 나가고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산다고 나가고 이런 흐름들은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거든. 정부 혼자서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야. 그렇게 힘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관리하는 척을 하는 걸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렸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야. 시장이 이제 정부도 손났구나, 못 막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참고 있던 달러 매수세가 태풍처럼 한꺼번에 몰려와. 그럼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돼 통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완전히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 선언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관리 중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방어전을 하고 있다는 추론이 성립하지. 이건 능동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최악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들고 있는 최후의 방패 같은 거지.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진짜 리스크는 뭘까? IMF 같은 급작스러운 붕괴는 아니야. 진짜 위험은 어느 한순간 정부도 밀리는구나 라는 신호가 시장에 확 퍼지는 그 타이밍이야. 그 타이밍은 보통 셋 중 하나야.
1,500원 같은 상징적인 레벨이 뚫릴 때, 외환 보유액 4억 달러가 깨졌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글로벌 충격이 같이 터질 때,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은 정부의 눈치를 안 봐. 정부의 의지보다 시장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환율이 폭주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건 누굴까? 정책 당국 아니야. 수출 대기업? 걔네는 달러 있어서 괜찮아. 가장 처참하게 당하는 건 정부가 막아주겠지, 환율 곧 내려오겠지 라고 믿고 아무런 대비도 안 한 개인들이야. 고환율을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고 우산도 없이 서 있다가 태풍을 정통으로 맞게 되는 거지. 이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유독 잔인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해. 여기까지 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뭘 해야 하는데,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방금 뜯어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한 가지 결론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 우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시나리오를 분석했을까?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절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서 있느니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정을 뺀 냉정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야. 방금 본 두 시나리오가 복잡해 보이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아주 명쾌해. 한 번 시나리오라면 정부는 환율을 안 내리는 것, 두 번 시나리오라면 정부는 환율을 못 내리는 것.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결론이 나와. 정부의 의도가 됐든 능력의 한계가 됐든, 즉 안 내리든 못 내리든 결국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갈 일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야. 우리가 앞서 이 복잡한 상황을 뜯어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설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든 내리겠지라고 기대하잖아. 하지만 분석해본 결과는 어때? 일부러 유지하려는 거라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 능력이 없어서 밀리는 거라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즉,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봐도 지금 당장 환율 안정이라는 결과값은 도출되지 않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춰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야. 환율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 전략은 명확해져. 막연히 기다리는 전략은 폐기해야 해.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인가? 오직 이 관점에서만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온 거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점만 짚고 넘어갈게. 지금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힘겹게 버티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명확해. 우리는 딱 이 세 가지 지표만 확인하면 돼. 첫째, 2월 4일에 발표될 1월 외환 보유액 수치야. 지난달처럼 감소폭이 여전히 큰지 아니면 감소세가 멈췄는지 확인해야 해. 만약 1월에도 대규모로 줄어들었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뜻이지. 둘째, 1,480원이라는 가격대야. 이 기준으로 뚫리는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든 방어해내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 1,48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심리적 지지선이거든. 셋째, 정부 대책의 효과야. 지금 정부가 외화 예금에 이자를 주고 규제를 풀어준 조치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는지 봐야 해.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반응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결론은 간단해.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정부가 밀리고 있다는 쪽이 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지표가 안정된다면 고환율로 관리되는 구간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야.